반갑습니다. 건축시공기술사 한 달만 따라해 보시면 합격이 보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건축시공기술사를 강의하는 전병열입니다. 이번 시간은 급부집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급부집 존치기간, 모든 콘크리트 구조물은 이제 초기 강도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초기 강도가 확보되기 전에 급부집을 철거해서 충격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콘크리트 강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면 다 이제 강도 측정으로 콘크리트 강도에 의해서 급부집을 해체하는데, 소규모인 경우에는 이제 재령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 재령에 의해서 하는 경우는 또 최근에 이런 규정이 조금 바뀌어져서 수치도 암기를 좀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콘크리트 또 시방과 건축 시방서가 좀 다른 그러한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동도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추가적으로 동바리에 대한 시험도 좀 출제되는 경향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거는 소규모에도 상식적으로 동바리에 대한 내용들은 좀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추가적으로 칠판 강의할 때 보조적으로 조금만 설명하면은 충분히 이러한 내용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훈련의 방법으로 충분히 답지를 채울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이번 시간 철근 급부집 5번째, 급부집 존치기간과 콘크리트 강도에 미치는 영향. 우선 일반적으로 개요와 관련되는 사항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고, 이 급부집 존치기간과 강도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존치기간이 강도에 미치는 영향, 요 아이템 위주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이템은 칠판 강의로 하는 것이 집중력이 훨씬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바리와 이 장선 멍에로 통해서 이렇게 합판을 공정하고 콘크리트가 어느 정도의 강도가 나올 때까지 이거를 존치한다. 그러면 얼마나 존치하느냐? 물론 이제 이 벽체와 기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그 자체의 강도가 일정한 강도가 나오면 버틸 수 있지만은, 이렇게 슬라브와 보는 이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휘어지죠. 그래서 슬라브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오래 이 존치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것은 기둥과 벽은 먼저 해체하고 이것은 더 오래 있어야 되니까 해체 작업에 지장이 되지 않는 그러한 방법으로 시공 자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존치 기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 같이 벽, 기둥, 보, 옆은 5MPA만 되면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믹과 슬라브는 이제 설계 강도가 24MPA라면 24MPA 이상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재령에 의해서는, 재령이라는 것은 나이를 말합니다. 콘크리트가 탓을 함으로 콘크리트 구조체가 생겨나죠. 생겨난 이후에 얼마나 기간이 되었느냐. 그래서
우리는 보통 BC를 기준으로 합니다.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기준으로 해서 3, 4. 이것도 뭐 얼마 전에 이 규정이 현실적으로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원래 보통 콘크리트 포틀랜드 시멘트가 4일과 6일이었는데 3일과 4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요거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20도씨 이상일 때는 2, 3, 4 쉽죠. 2, 3, 4 그리고 10도씨 이상일 때는 3, 4, 5는 띄우고 6 요걸 암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보미과 슬라브는 무조건 100% 이상 확보해야 된다. FCK가 24든지 27이든지 그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도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그 칠판 강의를 통해서 하고 이 존치 기간에 이제 사실상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죠. 조금 전에와 같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재령에 의해서 하면은 3일, 4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다음날 되면은 이 기둥과 보엽은 철거하죠. 왜냐하면 강도 시험을 하면 OMPA가 나오면 하루 지나면 나오기 때문에 하는데 만약에 적은 현장 같은 경우는 없을 경우에는 3일, 4일 이렇게 기다린다면은 이 거푸집이나 이런 동바리를 그 재활용해야 되는데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오죠. 그래서 이거는 실적으로 현실과 너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산 온도 방법이 체계화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그 일단 재령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우리 현실보다 훨씬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게 문제고 초기 강도가 가장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이제 빨리 이 존치 기간을 빨리 해체해 버리면은 내구성에 저하가 오죠. 특별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참 이게 그 보양을 하는데 동절기 그 대책을 세울 때에 그 좀 유리한 곳에 그 공시체를 보관하고 이렇게 깨면은 실질적으로 가쪽에 있는 그 하고는 좀 맞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이러한 것은 이제 존치 기간의 문제는 필러를 설치해서 오랫동안 오랫동안 슬라브나 보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고 적산 온도에 대해서 좀 체계와 정립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실전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푸집은 이 콘크리트가 일정한 강도가 나올 때까지 응결 경화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강도가 나올 때까지 형태를 유지시켜주는 그런 것이 거푸집입니다. 이것을 빨리 제거했을 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정한 기간 동안 존치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방 규정에 되어 있는 이러한 규정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암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거푸집을 존치하는 데에 이렇게 보옆이나 이 벽체의 옆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별도로 어떻게 하중을 작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슬라브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치어졌을 때에 이 중력에 의해서 내려앉죠. 그러면 처집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보옆이나 이런 기둥이나 벽 옆 같은 경우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벽이나 기둥이나 또 이 보옆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적어도 되죠. 5A 이상만 되면은 해체하도록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 당연히 하루만 지나면은 이제 5A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울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보양을 하고 이렇게 해야 이 OMPA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슬라브나 보밑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어떤 하중이 작용하면은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건축 시방소에는 FCK라는 것은 설계 기준 강도입니다. 설계자가 이 건축물을 설계할 때 구조적으로 얼마의 콘크리트를 사용하겠다는 기준을 정해준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구조체마다 다른데 24MPa, 27MPa 이 초고층으로 가면 뭐 50, 45, 50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30층 이하 같으면 24MPa 정도 이렇게 하는데 이 보아 슬라브 같은 경우에는 24 아니면 27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100%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24를 설계했다면은 FCK를 정했다면은 24가 나와야 되고 27로 정했으면 27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강도에 의한 건데 이거는 시로 다시 말해서 이 공시체를 이용해서 직접 깨어보죠. 깨어보지 못하면은 어떡합니까? 소규모에는 없죠. 이런 시험실이 없는데, 물론 이제 일일이 레미콘 공장에 가서 일일이 깨어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쉽지 않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재령에 의한 겁니다. 재령에 의한 것은, 재령은 나이다. 다시 말해서 콘크리트를 탓을 하고 나면 콘크리트 구조체가 생겨나죠. 그 출생한 이후로 얼마가 지났냐, 며칠이 지났냐, 그거를 따져서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기준하고 조강일 때 이게 플라이애쉬일 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암기할 때는 2, 3, 4, 3이 이렇게 와서 3, 4, 5는 없고 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이게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가 4, 6 이러니까 현실성이 없죠. 이게 3일, 4일 동안 그 부집을 전치해버리면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시공사 입장에서는 재료를 이렇게 재활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3, 4일 동안 아무 일도 못 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이 재령에 의한 거는 실질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보호슬라브 밑은 이거와 마찬가지로 100이 돼야 된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콘크리트 시방, 그러니까 건축공사 시방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콘크리트 시방은 사실 콘크리트일 때 적용하는 거니까 건축공사도 콘크리트일 때도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같아야 되는데 다르다는 거죠. 이거는 FCK의 3분의 2, 요 계산했는 것이 14가 안 되면 14MPa 이상 되도록 한다. 그런데 이제 건축 시방서에도 이제 필러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사용하고 이 구조 계산을 해서 구조 기술사가 이상 없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3분의 2를 적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준이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은 강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
존치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은 당연히 강도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 보나 기둥이 있거나 이랬을 때에 탓을 하죠. 그럼 여기에 그 부집을 하고 합판을 대고 여기에 장성과 멍에를 대어서 이렇게 그 스포트 지지를 하는데, 물론 뭐 보 같은 경우에도 별도로 하죠. 이렇게 합니다. 자, 뭐 이래 했을 경우에 만약에 이것을 빨리 해체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처지죠. 이렇게 슬라브가 이렇게 처지죠. 이렇게 처지면은 균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처짐과 첫째 이렇게 처지죠. 처짐. 두 번째는 처지면 당연히 균열이 발생하죠. 균열이 발생합니다. 철근이 있을 때 빨리 해체했을 경우에, 이걸 빨리 해체했을 경우에는 철근이 있다면 그 아래에 이렇게 공곡이 생깁니다. 공곡이 생깁니다. 이 처지면은, 이 슬라브에 이리 처지면은 그 평활도에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층간소음을 위해서 이렇게 완충제를 설치한다 해도 평활하지 않으면은 여기에 공곡이 뜨죠. 이렇게 재료의 후속 공정에 어떤 문제점을 주는 그런 평활성의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빨리 노출을 시켜버리면은 빨리 건조해져 버리죠. 여름에는. 겨울에는 초기에 또 얼 수가 있죠. 이렇게 동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수평의 문제, 강도의 문제, 이 중성화, 예를 들어서 이 균열이 이렇게 발생하고 여기에 철근이 있다면은 이 부분은 빨리 중성화되죠. 외부 공기가 스며들고 뭐 습기도 스며들기 때문에 중성화가 빨리 됩니다. 중성화가 빨리 되면은 이 콘크리트는 알칼리인데 이게 10 이하로 떨어지면은 이 철근에 이렇게 부동태막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게 강알칼리일 때인데 중성으로 변하면은 pH 농도가 중성 쪽으로 뭐 7, 8이 중성이죠. 이쪽으로 낮아지게 되면은 당연히 부동태막이 파괴되어서 녹슬게 되죠. 녹슬게 되면 당연히 내구성이 저하되고, 철근이 팽창되면은 또 그 균열이 더 가속화되고, 이런 게 반복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는 기술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적산 온도에 대해서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적산 온도라는 것은 그 미분 적산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준의 적산 온도는 그 시그마 평균 온도에다가 상수를 곱하고 거기에서 시간을 곱한 건데, 의미는 요거는 상수니까 요게 그 일평균 온도죠. 온도 요거는 시간. 다시 말해서 온도와 시간을 곱했는 그거에 그 기준을 해서 강도를 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적산 온도라는 것이 그 아침에는 기온 낮을 것이고 뭐 낮에 되면 그리고 저녁이 되면 다시 이렇게 내려오죠. 적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누적이라는 말이죠. 이렇게 여기까지 가면 여기까지의 누적했는 온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에서 이제 시간을 곱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온도를 이제 이 평균 온도를
이 면적을 기준으로 하니까 평균 온도를 기준으로 하죠. 일평균 온도를 기준을 했을 때에 실질적으로는 이 적산 온도라는 것이 그 강도로 치면은 이렇게 비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적산 온도가 온도와 시간을 곱했는 이 수치가 만큼 비례해서 강도가 나오더라. 비례해서 강도가. 그래서 요 공식에서 물론 한 단계를 더 거치는데 그거는 그 공식에 의하면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7일 강도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이제 적산 온도가 한 7일 기준을 했을 때, 그리고 28일 기준 했을 때는 뭐 2만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알 필요 없고, 단지 의미가 온도와 시간을 곱했는 그것에 비례해서 강도가 나오더라. 그러면 요거만 알면은 우리가 강도를 추정할 수 있겠죠. 그 강도에 의해서 이 추정했는 그 수치가 5mPa 되면은 그 부집을 해체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 동바리에 대한 그 시험이 출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바리에 대한 거는 이 그림을 보면서 다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바리 같으면은 이 장선, 요 멍에 이 간격을 잘 맞춰야 되고, 설치할 때 이게 긴결하게 설치를 해야 됩니다. 필라를 설치할 때는 별도로 이렇게 하는데, 물론 이 장선까지는 괜찮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설치해서 요 부분만 별도로 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필러 설치를 고려해야 되고, 이게 높으면은 수평으로 해서 또 수평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평으로 잡아야 되고, 또 이 높이가 더 높으면은 시스템으로 해야 됩니다. 시스템 동바리를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또 뭐 생각나지 않으면은 재료에 대한 거, 재료는 뭡니까? 재료는 가볍고 강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재료가 이게 무한정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이거 이 견본을 갖고 가서 그 강도 시험을 오래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재료에 대한 거, 사람에 대해서는 이게 항상 그 마지막 점검을 항상 실시해야 됩니다.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수직도가 맞는지, 긴결하게 잘 시공이 되었는지, 그리고 여기에 얼음 같은 것이 있어서 내려앉지 않는지, 뭐 이러한 것을 이렇게 사람이 해야 되겠죠. 뭐 시공성은 당연히 이제 해체 벽하고 벽체와 슬라브와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순서, 다시 말해서 철거 해체하는 게 먼저 하는 보옆이나 벽 옆에 먼저 철거하는 것을 감안해서 그 순서에 맞게 시공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공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요하면 시스템 공법부터 해야 된다. 뭐 이런 것을 안정성, 이 굉장히 중요하죠. 안정성에 대해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게 하면은 어느 정도의 경제성, 다시
어, 재사용함으로써 나타나는 그 경제성도 고려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은 이 그림이나 우리가 요 그림으로 다 못 채우면은 재료에 대한 거, 사람에 대해서 시공할 때 안경 쓰다 뭐 이런 걸 좀 더 추가해서 이렇게 기재하면은 충분히 동바리에 대한 것을 충분히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주로 이제 동바리에 대해서 많이 사고가 나는 거는 10대 동바리 같은 경우는 가로재 그것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리고 우리가 중간에 수평재를 또 높이가 3.6 이상 되면 해야 되죠. 그거 하지 않았을 때에 그리고 수직도가 맞지 않을 때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재할 때에 이런 그림과 내가 사용하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내가 공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기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그림을 그리면서 뭐 차례로 보면서 하면은 충분히 이제 훈련만, 지금 또 중간과정이지만 앞으로 다 좀 더 훈련하면은 더 쉬워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